대통령실이 인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이, 신임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이 기존보다 최장 300m 확대되고 경비 활동도 강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건의를 수용한 건데 인적 개편과 함께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광주 전남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표밭인 호남의 투표율이 평균을 밑돌면서 당의 무관심한 호남 민심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2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다 아파트 입구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대통령실은 비상이 걸렸고 여러 곳에서 쇄신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정권 초반 찾아온 위기 상황이란 걸 모를 리 없겠죠. 이런 인식 아래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다잡기 위한 변화와 협치, 통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일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는데 신임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의원을, 새로 만든 정책기획수석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인선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민 통합 행보의 성격이 있을 겁니다. 고이동 기자가 대통령실의 일부 개편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 전 의원은 6월 경기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지 2달 만에 사실상 대통령의 입역할로 복귀했습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오늘 한 정책조율을 위해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지낸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내정됐는데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2실장 5수석 체제에서 2실장 6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신인호 전 2차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내정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서실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양산 사저의 경호구역이 주변 300m까지 확장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내외와 일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쇄신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밖으로는 협치를 위해 야당에게 한 발 다가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모처럼 여야 모두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입니다. 그간 확성기를 동원한 반문 집회에 맞불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마을 일대가 소음이 컸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문재인 대통령님! 흉기를 든 집회 참가자가 최근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하자 대통령실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구역을 오늘 밤 자정부터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 경호구역을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넓히기로 한 건데 평산마을 대부분 지역이 경호구역 안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당에서 경호 강화를 요청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가 내부 쇄신과 함께 야당과의 협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의 차원, 협치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고 민주당도 경호 강화를 건의한 김 의장과 이를 받아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입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검문 검색과 위험물 탐지 등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일부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됐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인적 쇄신으로 보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김정우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결국 대통령실 개편은 소폭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당초 그 대통령실의 기능적 문제의식에 비하면 소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대안부재론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안부재론이라면 참모들을 교체를 하려고 사람을 찾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임기 초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로 그 지적된 부분이 바로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면서 여권 전체의 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했지만 후임을 맡을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 홍보라인 일부를 교체하는 데 그친 겁니다. 또 정책실장 자리를 없애면서 초등학교 5세 입학 문제처럼 정책 조율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정책기획수석실도 신설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기는 또 하는데 예.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습니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21대 의원인데 네. 정무수석감을 찾기 위해서 18대부터 20대까지 의원 명단을 놓고 다 찾아봤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재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이름들까지 거론이 됐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게 됐고요. 결국 정기국회까지는 현행 체제로 가는 걸로 결론을 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그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쇄신으로 보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물론 오늘 소폭이긴 합니다만 핵심을 찾자면 정책기획수석의 신설이죠. 예. 이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어떤지를 보려면 산화 비서관을 보면 되는데 네. 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비서관은 내각과의 정책 조율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기획 비서관은 대통령 일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연설 기록 비서관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상 메시지도 일부 담당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홍보 라인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예. 글쎄요. 김은혜 수석이면은 뭐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 기자들뿐만 아니고 사실 지난 100일간 그 홍보 라인에서 나온 중요한 지적 중 하나가 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김은혜 신임 수석 내정자는 어차피 윤 대통령의 뜻을 잘 읽어왔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른바 윤핵관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좀 쇄신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민심이 아닌 윤심이다, 뭐 불통마유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치 기류도 좀 살펴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한 모처럼 만에 여야 모두 환영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좀 가려운 곳을 야권이 긁어준 좀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 문제로 그 여론 부담을 느끼던 차에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대전제를 유지하면서 법률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 특별감찰관 임명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 같은 그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게 그 예. 특별감찰관 문제는 사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일관되게 여야가 합의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여야, 특히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간 셈이 됐으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을 옮길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표 바친 이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전북에 이어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변 없이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개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경선 결과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이 광주 전남 개표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 이어 광주 전남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 전남에서 각각 78.6%, 79%를 득표했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4%로 박 후보와 56.7%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후보는 현재 경선이 치러진 15곳 가운데 충남 한 곳을 빼고 모두 7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 같은 독주는 이례적입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로 분류되는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권에 들며
민주당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 투표율이 최저 수준입니다. 이 호남 민심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 광주 전남 권리당원 투표율은 각각 34.2%, 37.5%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율은 36.5%로 최근 3년 동안 치러진 전당대회 투표율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투표율은 떨어지고 강성 지지층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 후보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을 비판했고 이 후보는 사당화 논란을 의식한 듯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30% 남짓 소수 당원들만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내로남불, 소탐대실의 비판을 받는 정치를 해왔었습니다. 결코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남 표심의 추세는 마지막 지역 경선인 수도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경선 결과와는 별개로 낮은 투표율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 대표 선출 시기를 놓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 새 지도부 선출이 맞다는 주호영 위원장의 입장에 당권 예비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연내 선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수해 현장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 여부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할지를 논의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은 내년 1월이나 2월이 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1월 초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는 이 전 대표의 재출마를 포함해 여러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은 집권 초기의 6개월은 나머지 4년 6개월을 상쇄하고도 남는 중요한 시기라며 연내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수해 현장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를 본격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논의될 예정인데 이 전 대표는 언행에 주의하라는 윤리위의 경고에도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태달라며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가처분 소송의 결론은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일요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차 대유행 시작된 후 9주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서 확진자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곧 다가올 추석 연휴와 개학이 관건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코로나 6차 유행의 기세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944명입니다. 일요일 기준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건 9주 만에 처음입니다. 감소하는 경향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 감소의 폭이 당분간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하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450명으로 전주보다 38% 늘었습니다. 통상 확진자 증가세는 1주에서 3주 후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최소한 2주까지는 중증자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사망자는 3주 간격으로 늘어날 겁니다. 방역당국도 신규 확진자는 이달 중 20만 명, 위중증 환자는 내달 초 900명, 사망자는 최대 140명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면 치명률을 좀 더 낮추면서 사망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초중고 대부분이 개학하고 추석 연휴가 내달 초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3주가 이번 6차 대유행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이제는 쓰레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충주호에 수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수거하고 있지만 상류에서 계속 밀려와 치워도 끝이 없고 해충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호를 가로지르는 다리 주위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난 8일부터 충주호에 떠밀려와 쌓인 수해 쓰레기입니다. 일주일 넘게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호수는 여전히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닷새 전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거한 양만큼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충주호 곳곳에 떠다니던 쓰레기들이 계속 모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충주호 유람선도 축소 운항 중이고 폭우 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쓰레기 더미엔 해충까지 들끓어 수거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유, 냄새 이거 빨리 쳐야지. 안 그러면 겁난다고. 봐, 이거 막 무슨 막 미생물 무슨 벌레 막 물고 아주 안 좋아. 충주호 수해 쓰레기는 4,50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2주일 정도 예상되던 수거 기간이 더 늘어날 우려도 나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금 치우고 있는데도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폭우는 그쳤지만 수해 쓰레기가 끝없이 밀려들면서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충주호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삶의 터전인 주거지도 복구 작업이 더디기만 합니다. 반지하방은 물을 열심히 퍼내도 또 물이 새어 흐르고 무너진 도로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8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한 반지하방. 방바닥에는 여전히 물이 흥건합니다. 물을 계속 퍼내보지만 시멘트 벽 사이로 다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쪽 벽이 여기까지는 이제 말라졌는데 여기는 아직 물이 머금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반지하방도 상황은 마찬가지. 침수로 고장난 가전가구도 드러내고 보일러까지 틀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피어오르는 곰팡이와 바닥에 스며나오는 물 때문에 집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한 달은 걸리겠지. 한 달 이상. 뭐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폭우 직격탄을 맞은 서울대학교. 출입구는 여전히 막혀 있고 수해 잔해물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폭우가 발생한 지 2주가 다 돼가지만 도로는 아직 무너져 있고 버스 정류장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던 데다 이후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복구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 수해 쓰레기물을 처리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가지고 근데 최대한 뭐 이달 말까지 불편함 없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는 폭우로 맨홀에 빠져 사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수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20대 운전자가 아파트 입구 외벽으로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운전자는 이미 3차례 추돌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나던 중이었는데 30분 동안 추격한 피해 운전자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빗길에서 유턴을 하던 흰색 외제차가 휘청거립니다. 지금 차 돌고 있어요. 갑자기 좌회전을 하더니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인도로 돌진합니다. 추격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아파트 외벽을 받고 멈춘 외제차로 달려갑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부산에서 외제차를 몰던 20대 남성 A씨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A씨는 앞서 백양터널 근처에서 첫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났는데 30분 동안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례 추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20대 남성의 위험한 질주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입구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첫 사고를 당한 뒤 추격에 나선 피해 운전자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5km를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에는 경남 창원에서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60대 운전자가 약국으로 돌진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지난 2018년 하루가 멀다 하고 BMW 차량에 잇따라 화재가 났던 일 기억하시죠?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일부 임직원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일 본사와 당시 한국법인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검찰이 당시 대표를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터널 앞 간이휴게소에 BMW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차 문과 덮개를 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차량 전체가 붉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BMW 차량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BMW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장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MW 측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 등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검찰은 은폐를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독일 본사와 김 대표는 무혐의 처분하고 한국법인과 임직원 4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검찰에 재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고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습니다. 다만 독일 본사에 대해선 결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화재 사건이 4년이 지났지만 피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내 대출 금리는 뛰었는데 예금 금리는 그대로인 것 같아 의아해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일부터는 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매달 공개됩니다. 특정 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C방을 운영하는 서희원 씨. 운영자금으로 대출 1억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연초에 5%였던 금리가 현재 7%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매출이 다 올라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많이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금 금리는 찔끔 오른 상황. 일부 은행의 폭리를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매달 예대 금리차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예대 금리차란 은행의 예수금과 대출금의 금리 차이를 뜻하는데 대출금리는 신용점수에 따라 9단계로 예금금리는 기본과 최고 우대, 전월 평균이 공시됩니다.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해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금리 운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도 예적금 등의 금리로 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고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높아 은행들이 대출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저신용차주들은 대출을 좀 기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연간 물가 전망도 4.5%에서 5%대로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노후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유력 지역인 서울 목동과 노원 등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 그런지 정수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어진 지 37년이 돼 재건축 허용 연한은 충족했지만 빡빡한 안전진단 기준에 최종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대책으로 수혜지가 될 걸로 점쳐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시큰둥합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66제곱미터의 호가는 지난 5월 실거래가보다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노원구의 8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8건에 불과합니다. 계속 관망세예요. 매매 건들은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서울 목동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매물은 늘었지만 8월 매매 건수는 3건이 전부입니다. 그때는 기각기대기였어요. 전화가 엄청 오죠.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이처럼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건 관심이 집중됐던 규제 완화 적용 시점이 빠진 데다 금리 인상 영향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르는 이자 부담의 규모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다만 정부는 다음 달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수위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대표 과일, 아무래도 수박이죠. 그런데 올 여름에는 복숭아가 수박을 제치고 매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양이 많은 수박은 부담스러운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유는 장윤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는 시민들이 복숭아 코너 앞에 모여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도 조금 더 맛있는 걸 얘기하시면 부드러우네. 반면 여름 과일의 대명사인 수박 코너는 썰렁합니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서 과일 매출을 분석해보니 복숭아 매출이 전년 대비 22.9% 늘면서 2년간 부동의 1위였던 수박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먹기에 부담 없는 과일을 찾는 겁니다. 수박은 이번 여름에 잘 안 먹었네요. 왜요? 혼자 살다 보니까 먹을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원룸에 있다 보면 이제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기도 좀 부담스럽고. 변화하는 가족 구성에 맞춰 유통업계는 반통 수박에 조각 수박도 내놨지만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반절짜리는 또 이게 랩 같은 게 씌워져 있어서 이게 혹시 신선한가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좀. 올해 복숭아는 생육이 좋아 생산량이 늘고 가격은 10% 가까이 저렴해진 반면 수박은 가뭄 영향으로 품질이 떨어진 데다 가격까지 20에서 30%까지 크게 오르면서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또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는 물복파,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는 딱복파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MZ세대 사이에서 복숭아가 큰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수요도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또 포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번에도 서로 상대방이 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원전 공격의 핵사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건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땅에는 로켓포가 꽂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관리동 부지에 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세 번째 포격입니다. 이번에도 누가 공격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나토군이 사용하는 포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반복적인 폭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남부 원전 인근 도시에도 러시아 로켓포가 떨어져 어린이 5명을 포함한 12명이 다쳤습니다. 잇따르는 원전 포격에 국제사회는 핵사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I remain gravely concerned about the unfolding situation in and around Europe's largest nuclear power plant in Zaporizhzhia, and the facility must not be used as part of any military operation. 어느새 거의 반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면서 내탁 공방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군인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이 생화학 테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면전은 줄었지만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대규모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탈레반은 자축했지만 주민들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또 굶주림과 마약까지 일상이 되면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땅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가 탈레반이 재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탈레반 조직원들이 자신들이 장악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총기를 들어올리며 1주년을 자축합니다.
والحمد لله زدير خوشحالم سنن لخپل مرګلو سره راغلی یو او خپل ازادي المنځو او امریکا. 탈레반이 아프간 대통령궁에 깃발을 꽂으며 재집권을 알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아프간 국민들을 향해 탈레반은 공포 정치를 일삼던 20년 전과는 다를 거라 공언했습니다. موږ به ان شاء الله د شریعت په چوکاټ کې خځو ته د کار او فعالیت اجازه ورکو. ښځې د ټولنې مهم عنصر ده او موږ دې ته په درناوي ګورو. د ټولنې په ټولو هغه برخو کې.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여성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홀로 외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여학생들은 중고등 교육이 금지돼 숨어서 공부하는 처지입니다. بعد از اینکه مکاتب برای دخترها بسته شد، من خواستم یک فضا را به می دخترها ایجاد کنم و در این صنف یک مکتب پنهانی است، البته یک خانه است. 기회를 달라고 하면 돌아온 건 구타나 구금이었습니다. 해외 원조가 대부분 끊기면서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인구 절반이 넘는 2,280만 명이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Our people are painful. Our country there is no money.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만 390만 명.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영양실조로 숨집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마약 중독에 빠지고 인도주의적 위기는 커져만 갑니다. Using coping strategies which include early marriage for girls, child labor. It's an extreme situation.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아프간으로 몰려들면서 치안조차 불안합니다. روز به روز یوازی که بهتر شده بره خرابتر و بدتر شده رفته. گذشته هم انفجار انتحار بود حالی هم است. 지난 17일에도 수도 카불의 한 사원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21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약해진 검찰 수사력을 복원하는 데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고 민생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행정보다는 검찰 수사에 깊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복원 기자가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을 정리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청구인에 직접 이름을 올렸고 최근엔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 시행 땐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면 사실상 6대 범죄를 모두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될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민 다중의 피해가 큰 민생 범죄 척결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폐지된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한 것도 이런 차원입니다. 진영 놀이를 떠나 제주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절차를 쉽게 해주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영이라든가 그런 그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뜻을 거스른 시행령 정치 논란.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검찰총장 지명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편중 인사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됩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또다시 친문 대통령입니다. 네.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수현 전 수석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친문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전 수석이 최근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의 꿈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입방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뉘앙스는 뭐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요즘에는 제가 대통령이 돼봐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윤석열 그분 하는 거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문 전 대통령이 빵 터졌어요? 빵 터졌죠. 이게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빵 터졌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둘만 알 수 있는 이 문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굳이 자세하게 공개한 점,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 이런 반응까지 전한 점을 보면 말 그대로 사적인 농담으로 넘기기에는 수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 전 대통령의 몸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크게 웃었다 이런 부분까지 강조한 거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속내가 가감없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정치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전 수석이 대통령의 꿈을 가졌다면 사실상 친문계 대통령을 말하는 걸 텐데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돌아가는 걸 보면 친문계가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별 경선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확대명 기류가 강해지고 있고요.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친명계가 최고위원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여름 휴가 직후에 SNS 활동이 뜸했던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열흘 새 책 추천글을 비롯해서 3개의 글을 연달아서 올린 점을 두고 친문계에 대한 간접 지원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문 전 대통령 상황을 보면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검찰이 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관을 하루에 3시간 간격을 두고 2번이나 압수수색을 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를 두고 검찰의 칼끝이 꼭지점인 청와대와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냐라고 말한 다음 날부터 당시 산업부가 가동 중단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안보실의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또다시 친문 대통령의 느낌표는 전 정부 오답 정리부터 네.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문계 등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당원 개정에 대해서요. 지금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당 내에서도 지난 정부의 오답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5년간 본인들이 쓴 오답부터 차분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길어지는 비대위의 시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지금 옥신각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근데 연말에 하는 것과 연초에 하는 것과 시기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듯이 특히 이 당권 예비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김 의원이 연내에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임시체제인 만큼 오래 끌지 않고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해서 힘있게 끌고 나가야 윤석열 정부도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도 그간에는 전당대회를 서둘러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다른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내년 초가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유불리가 달라지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연내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대선 이후에 입당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 기반을 넓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치러지길 바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이후에야 이 당권에 도전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이 징계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내년 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열릴 경우에는 이 전 대표가 재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재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당권 주자의 지원을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과 당에 악담에 가까운 비판을 퍼붓고 있고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 또 성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르면 이달 말쯤에 마무리돼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당권 제도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길어지는 비대위의 시간의 느낌표는 유불리 따지다 큰 코 다칠라로 하겠습니다. 이 비대위가 꾸려진 이후부터가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하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유출 파문의 여파로 비대위 체계가 출범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출범 시작부터 수해 막말로 큰 타격을 입었었죠. 이 당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을 출범시킬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사이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만 이어진다면 민심이 더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휴일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밤까지 호남 내륙 지역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현재 영서와 충청,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으로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화요일 처서가 지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득표율이 민주당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정치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거란 게 솔직한 제 느낌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고 한 몸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에 열을 올릴 텐데 이런 민주당을 중도층이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심 이재명의 민주당을 바라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치적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큰 선거들을 이긴 집권 여당이 집안 싸움으로 비대위를 꾸린 것만으로도 고개를 못 들 일입니다. 어떻게든 잘할 생각은 않고 상대당 못하는 덕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당내에 있다고 하니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여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